동맥경화가 생기는 속도를 봤더니 심박수가 낮은 원숭이에게서 동맥경화가 생기는 게 훨씬 더 천천히 진행되고 진행이 늦어집니다. 남자 같은 경우가 좀 더 안정심박수가 낮고 여자가 조금 더 높거든요. 75, 76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60 미만이신 분들에 비해서 다양한 당뇨, 심혈관 질환, 암, 이로 인한 사망 이런 위험들이 올라가는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와 2시 이후에 자고 늦게 일어난 거와 그 다음날 심박수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을 때 훨씬 더 낮고요. 일주일에 3분에서 5분 고강도 하시는 분들이 심박수가 더 낮아요. 오케이, 화이팅! 네! 나! 심폐는 4단계에서 더 못한다고 했는데 5단계 간 거는 이제 의지와 의지로 가고 근력과 제가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주제가 있습니다. 네, 바로 안정기 심박수입니다. 네. 와, 교수님 또 제가 감사한데요. 네. 제가 이거를 들어본 적은 있었으나 중요하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이 안정기 심박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기 심박수가 무엇이며 이게 왜 중요한가요? 안정시 심박수는 우리가 편하게 누워 있을 때, 그러니까 공복 시 가장 좋은 건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죠. 잠잘 때는 아니고 자고 일어났을 때 누워서 자기 심박수를 쟀을 때 측정되어지는 심박수가 안정시 심박수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건강검진 가면 혈압 잴 때 안정시 심박수 나와요. 그건 앉아서 재는 거고, 근데 똑같이 누워서 재거나 앉아서 재거나 안정 심박수라고 하긴 하는데 누워서 잴 때 심박수가 조금 더 낮습니다. 그게 더 이제 진정한 안정시 심박수에 가깝고요. 근데 이 안정시 심박수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심박수라는 건 결국 우리 몸에는 5, 6리터 정도 되는 혈액이 계속 우리 몸을 순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면 더 빨리 순환을 하게 되어지고, 그럼 혈액이 순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심장이 펌핑을 할 때 이 혈액이 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펌핑할 때 혈액이 분출되어지는 그 양이 적다면 많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안정심박수 자체가 심장의 기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또 하나는 언제 심박수가 올라가죠? 긴장하거나 흥분할 때요. 그렇죠. 긴장하거나 흥분할 때 올라가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박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는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젊었을 때 아름다운 이성을 만난다거나 또는 이상형을 만난 미팅 장소에서 막 심장이 막 빨리 뛰잖아요. 근데 긴장하면 올라가는데, 그게 간단하게는 잠깐 올라가는 건 괜찮지만 하루 종일 그렇게 긴장되어져 있는 상태라면 만성 스트레스인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심박수가 올라가니까 그 사람의 스트레스 정도를 또 반영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수면을 설치면 잠을 설치면 다음날 심박수가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면 상태도 어느 정도 반영하게 돼 있고, 술 마시면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술 마시면 올라가니까 당연히. 또 하나는 흡연을 해도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또는 시프트 워크해서 이게 교대하시는 분들의 심박수가 조금 높아요. 네, 그러니까 야간 근무 이렇게 네, 교대하시는 야간 분들요. 근무, 주간 근무를 막 교대하시는 분들에서.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그런 분들에서 암이라든가 그런 대사질환 발병률 위험이 좀 높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어쨌든 심박수에 반영이 됩니다. 비만하면 또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체력이 낮으면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거는요, 우리의 수명과 질병을 결정하는 위험 요인이에요. 또는 결정 요인이에요. 이 모든 거를 하나의 지표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그건 안정시 심박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정시 심박수 높은 사람들은 비만하거나 체력이 낮거나 현재 질환을 앓고 있거나 다양한 생활 습관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 또는 만성 스트레스,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엄청 높거나 이런 분들 심박수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상관관계죠? 지금 이게 좋은 질문인데, 이게 상관관계이기도 한데 이 원인과 결과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이제 뷰티풀 스터디라고 스터디 이름 자체가 좀 이쁘죠. 뷰티풀 스터디라고 있었는데, 이게 심박수가 높으신 분들 그리고 심근경색이라든가 신부전을 경험하신 분들, 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바브라딘이라는 약을 줘서 심박수를 5에서 10 정도 떨어뜨리게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중에서 특히 원래 심박수가 70 이상이신 분들은 병원의 입원율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재발하는 거라든가 이런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박수를 낮추는 것 자체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떨어뜨린다는 연구도 있고요. 또는 원숭이를 가지고 한 실험 중에서도 원숭이에서 SA 노드를 이게 조절해가지고 어블레이션 아예 제거를 해버리면 심박수가 쭉 떨어지거든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그리고 이 원숭이한테 엄청 먹인 거예요. 네, 그리고 동맥경화가 생기는 속도를 봤더니 심박수가 낮은 원숭이에게서 동맥경화가 생기는 게 훨씬 더 천천히 진행되고 진행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위험 요인과의 상관관계도 있지만 심박수 자체가 빠른 것들이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몸의 상태가 안 좋을 때 동반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높은 심박수고 거기서 같이 나온 증상 중 하나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질환들이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들으면 생각이 났는데 감기 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심박수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 염증 물질이 많이 분비되면 그게 또 심박수를 올리게 됩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염증이라고 치면 염증이 심박수를 높이는 건가요? 또 아니면 이것도 같이 일어나는 걸까요? 뭐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 같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심박수가 너무 빠른 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지면서 혈압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급성 염증, 감염 같은 거가 면역 기능을 올리면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 체온을 올리잖아요. 체온 올 때 심박수가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많이 안 다뤄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한번 제가 감기 걸릴 것 같잖아요. 거의 안 걸리지만 하여튼 근데 그때 한 번은 제가 심박수가 90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안정기 심박수요? 네. 아니면 평소? 네, 평소에 가만히 앉아있어서 근데 몸이 조금 으실으실했어요. 아, 이건 뭔가 안 좋은 사인이다. 하고 집에 조기 퇴근하고 가가지고 집에서 쉬고 잠 푹 자고 났더니 심박수 정상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무시하고 계속 강행군하면서 일을 했다면 그게 아마 제 몸에 어떤 뭐 해서 독감이라든가 뭔가 더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정기 심박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안정 심박수에 영향을 미치는 크게는 이제 생활 습관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일단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체중을 좀 뺀다거나 그 자체가 심박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긴장되어진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다거나 그러면 우리 교감신경과 부교감에서 교감이 너무 우세가 되어진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거나 그런 자세 태도라면 그런 분들은 좀 부교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새 많이 인기 있는 명상이라든가 아까 만약 운동을 오히려 한다면 천천히 맨발 걷기를 한다던가 제가 좋아하는 목욕을 한다던가 네, 목욕탕에 들어가서 가만히 반신욕 같이 앉아 있으면 목욕감이 쭉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이 심박수를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혈압도 떨어뜨립니다. 사우나를 한다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우리 심박수를 좋게 만드는, 그러니까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할 수 있고 음주와 흡연을 많이 하신다면 당연히 끊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잠을 잘 못 자도 이 심박수가 올라간다 하셨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이제 핏빛 데이터가 처음에 이제 이게 발표가 되면서 웨어러블 측정기였죠. 네, 예, 웨어러블 측정기의 데이터가 발표가 될 때 똑같은 6시간을 자는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 거와 2시 이후에 자고 늦게 일어난 거와 그 다음날 심박수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을 때 훨씬 더 낮고요. 2시 이후에 자기 체온 그래서 2시 이후에 자고 늦게 일어나서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는 경우에 다음날 심박수 좀 더 높습니다. 이것의 함의는 뭘까요? 결국에는 수면의 질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예, 똑같은 양이지만 수면의 질이 좋을 때 우리 심박수가 낮아질 수 있다. 뭐 그런 부분도 되겠죠. 제가 이 이야기 저희 사전에 디스커션 하다가 네네. 제 안정기 심박수를 체크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다시 봐도 40 또는 40 초반이더라고요. 제가 보통 항상 건강검진을 하거나 하면 서맥이라고 나왔었는데 이 경우는 그러면 교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 유전적으로 낮으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저랑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영국에 있는 학자는 그분은 30대예요. 와, 심박수가. 네. 근데 자기 형제도 30대예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완전 유전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이렇게 건강검진 할 때마다 막 뭐 몇 차례 측정하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유전적으로. 근데 그분들 둘 다 완전히 건강하시고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유전적으로 심박수가 낮으면 그럴 수 있고, 실제로 심박수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제가 한 2, 3년 전에 보기에도 한 8개 정도의 유전자, 우리 GWAS 스터디라고 했을 때 그 유전자 연구에서 한 7, 8개 정도가 그 심박수에 영향을 주는 그런 유전자
절차라고 나와 있고요. 그거의 조합에 따라서 심박수, 안정 심박수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마라톤 선수와 같이 엄청난 심폐 체력 을 가지신 분들. 왜냐하면은 심장이 한번 펌핑할 때 뿜는 혈액량이 많으면 그만큼 심장이 빨리 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게 타고나서 그런 분도 있고 운동을 통해서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한테서 40대 심박수가 그렇게 뭐 드문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건강검진 가면 이상하다고 하는데 뭐 사실은 당연한 거죠. 안정기 심박수를 그러면 낮추는 것 자체, 낮아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럴 것 네,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심박수가 40인데 이거를 뭐 30으로 낮추신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안정시 심박수의 정상으로 의학적으로 정의가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안정시 심박수의 정상 범위가 60에서 100이에요. 현재. 네, 네. 네. 100 너무 높아요. 이미 네, 너무 높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UK 바이오뱅크라고 한 40만 명의 데이터를 이제 제가 직접 분석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심박수가 60 미만인 사람에 비해서 안정시 심박수가 90 이상이신 분들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3배 정도 증가하고요. 되게 높네요. 네, 암 사망도 거의 한 2.5배 정도 증가하십니다. 암도 많이 발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0 정상이잖아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80, 70 넘어서부터 올라가요. 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가 좀 더 안정심박수가 낮고 여자가 조금 더 높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76, 75, 76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60 미만이신 분들에 비해서 점점점 다양한 당뇨, 심혈관 질환, 암, 이로 인한 사망 이런 위험들이 올라가는데 아무도 이거에 다 정상 범위니까 이거를 낮춰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안정심박수를 연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 않다. 90 너무 높다. 60 미만으로 낮춰라. 네. 80 이것도 높다. 70 미만으로 낮춰라고 어떻게 낮춰요? 그러면 이제 자기 생활 습관을 그림을 딱 그려보면 알겠죠. 내가 안정심박수를 올리는 술을 먹고 있나? 담배를 피우고 있나? 운동을 안 하고 있나? 비만한가? 내가 잠을 못 자고 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나? 쭉 보면은 원인들이 보일 거잖아요. 그럼 그 원인들을 바꿔주면 심박수가 떨어질 거예요. 피님께서 지금 우셨는데 네. 다 해당돼가지고 어떡하지? 네.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비만한데도 안정심박수가 좀 낮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위험들이 훨씬 떨어지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당장 안정기 심박수를 측정해야 될 것 같아요. 측정하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측정하나요? 네, 측정하는 방법 가장 간단한 거는 여기 자기 손목에 엄지 밑에 맥이 잡히는 데가 있잖아요. 요걸 어디 잡히는지는 뭐 워낙 다 영상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재거나 아니면 목젖에 여기 요 마디를 갖다 대면 저절로 경동맥 위치가 잡힙니다. 네, 여기가 잘 잡히네요. 네, 그럼 맥이 딱 잡히고요. 그러면 보통 시간은 30초를 잽니다. 그럼 30초 재서 잡힌 맥박스 곱하기 2 하면 자기 안정시 심박수가 나오게 되겠죠. 지금 여기 다 재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해서 재는 방법도 있고, 자기가 요새 뭐 이런 웨어러블 시계라든가 네,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심박수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건 진짜 제 생각에 좋은 투자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자기 시계라든가 웨어러블 통해서 자기 심박수를 항상 확인하는 좋은 습관이 될 것 같아요. 마침 또 어제 인터뷰 전날에 네. 이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알람이 뜨더라고요. 네. 그게 평소보다 심박수가 더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렇게 네. 알람이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조심하라고 뜨더라고요. 네네네네. 웨어러블 장비에 있는 심박 기능을 체크하면서 혹시라도 내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좀 미리 진단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감염이 걸린다거나 그러면 이제 올라간다거나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올라간다고 하면 잠깐 일을 내려놓고 좀 산책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심박수가 좀 많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법을 좀 알려드려요. 어떤 호흡법이요? 네, 그래서 심박수 올리는 호흡과 내리는 호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들여 마시는 게 내쉬는 것보다 더 많고 잦으면 심박수가 올라가고요. 네, 들여 마시는 걸 만약에 내가 5초다 들여 마시는데 5초에서 6초를 들여 마신다고 치면 천천히 코로 들여 마셔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초 쉬었다가 7초 내뿜습니다. 하나, 천천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들어 마시는 거 예를 들면 5초, 내쉬는 거는 7초.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호흡의 길이에 맞춰서 들여 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거를 더 길게 하면 저절로 우리 교감, 부교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음. 사실은 수면에 문제 있으신 분들도 근데 이걸 너무 또 수면하면서도 막 하시다가 오히려 이걸 더 신경 써서 못 주무실 분도 있겠지만 저희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심박수 낮추는 방법 중에 이게 있지 않냐 하고 했더니 이거 몇 번 하더니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자기 호흡을 인지하는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인슐라 쪽에 부교감 신경도 되겠지만 심박수 낮추는데 그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자율신경계나 이런 네. 것들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걸 더 길게.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또 운동이 있었고요. 네.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걸 조절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운동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통 유산소 운동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맞고요. 근데 이제 제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유산소 운동이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가 있어요. 고강도는 이제 만약에 좀 빠르게 뛰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강도 운동은 안정심박수하고 큰 상관이 없는 걸로 나왔고요. 중강도는 좀 상관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특히 고강도 운동이 안정심박수랑 관련이 많은데 그거를 제가 시간까지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3분에서 5분 고강도 하시는 분들이 심박수가 더 낮아요.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러면 안 높아요. 네. 그런데 겸님도 그렇고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생각해 보면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완전히 막 숨이 헉헉거릴 정도로 3분 뛴 적 있나? 그렇죠. 하면 거의 없어요. 그렇게는 잘 안 뛰죠. 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트레드밀 걷는 건 많이 걷는단 말이죠. 그러면 트레드밀 쭉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다가 마지막 2분, 3분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스피드를 올려서 정말 조금 심박수 올리는 그런 운동으로 하고 걷기로 쿨다운 마무리. 이런 식의 운동을 하시면 안정 심박수도 낮아지실 거예요. 좋습니다. 네. 역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운동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저강도의 유산소만 길게 하지 마시고 어떤 변형을 주거나 강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러닝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중고 강도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죠. 음. 네. 그리고 이제 좀 드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이 안정기 심박수도 몸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럼요. 어. 네.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좋지 않아. 문제가 있어라고 알려주는 것 같고 이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지 못하고 우리가 그에 맞은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길게 갔을 때 이것들이 다양한 대사질환에 넘어간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원래 박스 같은 걸 놓고 3분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심박수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어지는지 회복. 네. 네. 그래서 하트레이트 리커버리라고 하는데 그게 빨리 회복이 될수록 심폐체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회복 시 심박수보다 안정 시 심박수가 그 사람의 대사증후군 유무랑 더 관련이 높은 거예요. 그래요? 야, 그럼 우리 뭐 했냐? 왜 이 사람들 힘들게 올라오락 내리락 하고 이거를 했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있는데 그 결과에서 심박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시 심박수 높은 사람은 당뇨병이 많아? 한번 조사해 보자. 했더니 당뇨병이 2배, 3배가 높은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고혈압도 그래? 고혈압도 그런 거고요. 당뇨 환자들 중에서 당뇨 혈당 관리를 잘 못하시면은 콩팥 투석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뇨 환자들 중에서 안정시 심박수가 높으신 분들은 투석할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든 뭐 심혈관 질환이 있든 이 심박수 관리는 꼭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암 환자들 중에서도 암도 있네. 저희가 유방암 환자, 대장암 환자, 지금 위암 환자까지 연구를 마쳤는데 수술 끝난 다음 또는 수술 전에 안정시 심박수가 60 미만이신 분들에 비해서 90, 80, 90 넘어가면 재발이 2배, 3배 많으세요. 와. 네. 그러니까 자기 재발을 예방하시기 위해서도 이런 암 환자분들도 자기 안정시 심박수를 확인하시고 안정시 심박수를 낮출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사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자기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제가 책임님 에피소드 지난주 거 봤는데 용종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용종도 저희가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브란스의 대장 내시경을 와서 용종을 다 제거하잖아요. 네. 제거한 다음에 1년 후에 다시 재검을 하시거든요. 많으신 분들은. 네. 그때 안정시 심박수가 66 미만이신 분들에 비해서 88인가 이상이 되면 안 좋은 종류의 그 용종이 나올 그게 6배가 높아요. 그래서 안정시 심박수 관리는 정말 우리한테 너무나 좋은 지표고 돈 안 들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면 자기 건강 관리를 하십사. 네. 네, 저는 그렇게 늘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들 꼭 확인하시고 또 앞으로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면서 혹시나 지금 질병이 없는데 내가 높다면 지금 내 습관을 돌아볼 때가 됐다라고 몸이 말하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혹시나 지금 측정하셨는데 얼마나 나오는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네. 네. 그 요즘에 해외 의학 자료나 콘텐츠에서 VO2 max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많이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VO2 max는 사실 이거를 처음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노벨 의학상을 받을 정도로 우리 건강과 관련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근육을 쓰게 되어지면 이제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그게 이제 온도를 올리게 되어지는데 결국 에너지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산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최대의 산소량, 그거를 우리가 최대 산소 섭취량, VO2 max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측정 방법을 알면 그 원리가 이해가 되는데 매 3분마다 트레드밀의 속도와 기울기를 올려서 이 사람이 더 이상 못 뛸 때까지 도달했을 때 그때가 VO2 max, 그때 이 사람이 마시고 있는 최산소의 양을 우리가 VO2 max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진짜 VO2 max에 도달하려면 원래 그 사람 나이로 계산한 안정시, 그러니까 심박수, 최대 심박수를 도달하고 네, 그리고 RER이라 그래서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데 요거를 나눴을 때 1.1, 그러니까 마시는 산소보다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더 높을 때 네, 그렇게 1.1이 됐을 때 그걸 또 VO2 max가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산소가 운동 강도는 계속 올라가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야. 네, 그때 이게 이제 맥스 찍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VO2 max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 40, 뭐 좀 운동 많이 하시는 분은 50 정도 가시는데 이게 20 미만이 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우시죠. 폐질환이 돼서 15 미만이 되면 거의 거동이 어려워지게 되어지는데 일단 20 미만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망률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운동 처방을 할 때에도 개인의 VO2 max의 수준에서 몇 프로로 운동하시라 이렇게 처방을 할 때에도 우리가 요거를 하는데 이 VO2 max가 우리 좋은 건강 지표가 되는 이유는 그만큼 달리려면 하지 근력이 있어야 돼요. 네. 심장이 뛰어야 돼요. 폐가 그렇게 뛰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근육과 세포들이 혈액에 돌아다니는 산소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업테이크 잘 돼야 네, 되는구나. 이거를 다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게 VO2 max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건강을 잘 반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 중에 VO2 max와 안정기 심박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VO2 max는 사실 저희가 일상에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이 많았는데요. 오늘 교수님의 연구실 여기 와가지고 제가 한번 제 VO2 max를 측정하고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VO2 max 측정 방법에는 트레드밀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점점 강도를 올려갈 때 산소 소비량이 점점 증가하게 될 텐데 운동의 강도는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산소 소비량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 플래토가 된 상태, 이때를 우리가 VO2 max라고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최대치의 산소량이다 해서 우리가 최대 산소 섭취량, 최대 산소 소비량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체중과 키를 우리 입력해야 돼서 네, 바로 이쪽 이동을 하시면 보통 벗으시면 되죠. 네, 지금 네. 벗으시면. 마스크를 씌워 드릴 거고 이때부터는 이제 말씀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걸으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지금 3분씩 단계가 올라가고요. 속도도 빨라지고 경사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는 좀 빠르게 걸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4단계부터 조금씩 뛰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경사랑 속도가 조금씩 빨라질 겁니다. 3, 2, 1. 자, 이제 10초 뒤에 단계가 올라갑니다. 3, 2, 1 올라갑니다. 경사랑 속도가 좀 올라가요. 자, 3, 2, 1 올라갑니다. 좀 빠르게 걸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 현재 VO2가 25 정도 되고요. 심박수가 144 정도.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11, 3, 2, 1 올라갑니다. 천천히 뛰어보세요. 하나, 둘, 셋, 가볍게. 넷.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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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좋습니다. 자, 1분 지났고요. 2분 더 뛸게요. 화이팅!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지금 어떠세요? 하나, 15, 오케이, 화이팅! 셋, 넷. 셋, 올라가요. 오케이. 네, 화이팅! 자,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멈추면 둘, 됩니다. 할 셋, 수 있는 만큼 하고 멈추면 돼요. 넷. 좋아요. 하나, 좋아, 좋아, 좋아. 둘, 끝. 좀만 더. 셋, 오케이, 화이팅! 넷. 하나, 심박수 195. 둘, 좋아, 셋. 아주 좋아요. 네, 화이팅! 자, 오케이. 하나, 둘. 그만, 자, 그만. 여기까지. 오케이, 잡으시고. 네. 자, 쿨다운. 네, 쿨다운. 실제 심폐는 4단계에서 더 못한다고 했는데 5단계 간 거는 그렇죠. 의지와 의지로 간 거야. 근력과 그래서 근육량과. 하체 근력으로. 네. VO2 맥스 값은 한 44 정도 나왔어요. 44면 근력 운동 하시는 우리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 40에서 45 사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파워 트레이닝 하신 분들의 일반적인 패턴을 지금 보였고, 심폐체력은 평균에서 평균 이상 그 정도, 나이에 맞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좀 앉아 계시라고 하는 거는 뭐를 보려고 하냐면, 지금 VO2가 아직 처음에 우리 시작했을 때 VO2가 뭐 0.6, 0.7인데 지금 아직 올라가 있는 상태고, 요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마 한 시간 정도 유지가 돼요, 일반적으로. 점점 좀 낮아지면서 요거를 포스트 엑서사이즈 에너지 익스펜디처라고 그래서 운동이 끝난 다음에도 우리 몸은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의 효과가 운동만이 아니라 운동 끝난 다음에도 그 에너지를 태우는 그 효과. 그러니까 땀이 바로 식지 않잖아요. 천천히 식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쓰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근력 운동을 했을 때 끝난 다음에 지방을 더 많이 연소했다라는 게 그 기간에, 운동 끝난 다음에 그걸 이제 이폭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아리알이 1.5라고, 지금 아직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상당히 산소가 부족했던 상태인 거예요. 산소를 지금 쓰고 이거 캐치업을 하면서도 또 동시에 어떤 것들이 생겼냐면, 근육에서 엄청나게 많은 탄수화물을 쓰면서 얘네들이 CO2를 만든 거예요. CO2하고 보통 물을 만드는데, 이 CO2가 아까 운동 중에 지금 못 나온 게 지금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O2 나누기 CO2를 한 게 1.0이 아니라 지금 아직도 1.5라는 거는 좀 전에 했던 운동이 상당히 고강도 운동이었다. 그리고 요 노란색이 아까 O2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4단계 때 어느 정도 플라토가 나타났어요. 근데 아까 17이라 그래서 한번 끝까지 좀 더 가보자. 아까 강도는 마지막에 5단계로 올라가고 그때부터 막 빨리 뛰기 시작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2가 VO2가 많이 안 올라간 게 이제 진짜 맥스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쉬면서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요만큼 아까 베이스라인을 이렇게 봤다면 지금 이만큼이 지금 에너지를 이제 쓴 게 되는 거죠. VO2맥스 측정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들은 댓글에다 자세히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지 마시고 안정기 심박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이거 하고 나서 다음날 안 오는지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상에서 VO2 맥스를 측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안정시 심박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최근에 했던 연구가 지금 신촌 세브란스의 심장내과 한 15,000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하기를, 안정시 심박수가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사망률을 예측하는 정도가 VO2 맥스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오케이. 안정시 심박수가 높을수록 VO2 맥스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 측정할 수 없으신 분들이라면 자기 심박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안정 심박수가 낮으면 내가 VO2 맥스가 높다, 또는 높으면
내가 심폐체력이 낮은가 보다라고 추정하실 수는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100%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볼트 맥스를 하려면 비싼 사실 거의 1억이 되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거 안 하고 하는 방법들은 보통 그 프로토콜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거든요. 브루스 프로토콜이라고. 간접적으로 재는 거죠. 네. 그래서 트레드밀에서 경사와 속도를 올리면서 내가 몇 분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걸 가지고도 간접적으로 자기 볼트 맥스를 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가 인터뷰 촬영한 지 오늘도 5시간을 넘겼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역시 교수님 또 체력 좋으실 거 알고 있었는데 오늘도 다들 고생 많았는데요. 사실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좀 깊게는 못 다뤄서 아쉬운 주제가 사랑입니다. 아, 네. 그리고 행복한 삶도 있었는데요. 아,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또 연세대학교 계실 때 약 7년 정도 학생들한테 너희가 사랑 아니라는 강의도 하셨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사랑꾼인 것도 제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사실 뭐 연구에 기반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지만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교수님한테 인생 선배로서 또는 또 한 명의 건강 전문가로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행복이라는 건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랑을 제가 정의한 게 2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제가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한테 주고 그리고 또 주고 그리고 또 주고도 혹시 상대방한테 아직 부족한 것은 없는가? 그런 챙기는 마음. 네, 이런 게 사랑이다라고 옛날에 얘기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 마음에서. 그런데 제가 2013년도에 너희가 사랑 아느냐 수업을 가르치는 중간에 저한테 사랑이 뭔지 내가 모른다라는 불현듯한 깨달음이 왔어요. 왜냐면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너희들 사랑이 뭔지 알아? 이 말은 나는 아는데 너희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게. 맞네요. 네,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때는 이미 제가 너희가 사랑 아느냐는 책도 썼고 그 책이 사실 상당히 많이 팔리기도 해서 나는 나름 사랑 전문가인데 너희들 내 수업 들은 거를 진짜 영광으로 알아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 마음에 그러면 애들한테 너희가 사랑이 뭔지 서로 토의해봐 하고 나는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뭐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음성이 아니고 용관아, 너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아? 딱 그 마음에 그 생각이 드는데 제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네이버에서 정의하는 건 이렇게 해요. C.S. 루이스는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사랑을 에릭 프롬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아?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학생들은 막 디스커션 하고 있는데 그냥 저 안에서 저는 그때 그거를 마치 하늘에 계신 분께서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는데 성경에 의하면 사실 그분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이분한테 내가 뭐 네이버는요 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마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네, 그 마음에 딱 그 얘기를 하자마자 제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영어 단어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영어로 말씀드리고 한국말로 풀어드릴게요. Love is making oneself vulnerable. vulnerable이요? 네.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vulnerable해지는 것이다. 근데 제가 vulnerable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렴풋이만 알았는데 vulnerable이 뭐지? 했더니 easy to be broken, 깨어지기 쉬운, 공격받기 쉬운, 취약해진. 취약해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취약해질 수 있는가? 누군가의 관계 싸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먼저 사과하는 게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가?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분량인 거예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고백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고백하고 내가 저 사람 미안하다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런 삶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저한테는 사랑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아까 감정적인 상태라면 주고 주고 또 주고도 혹시 상대방한테 부족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취약하게 내가 먼저 앞장서서 고백하고 또는 다독여주고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삶에서 느낀 거는 상대방의 행복과
평안과 성장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지지하고 돕고 싶어하는 마음도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인류애죠, 인류애. 가까운 사람이 사랑이지만 그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만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일반 대중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을 슈퍼 휴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신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행복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행복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않아요. 네.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닥 긍정적이지 않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행복의 사실 스칸디나비아 말의 어원은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해프닝이요? 네. 그러니까 행복은 지금 행복하다가 10분 후에 불행할 수 있어요. 제가 아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랑스러운데 조금 있다 내 감정은 조금 있다가 아니 하고 이런 막 하면서 싸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인생의 목표로 행복이라는 걸 삼는다면 그게 진짜 지금 행복하다가 좀 있다 행복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기본적으로 정말 쉽지 않은 삶이다. 행복은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따라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떤 삶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추구해야 될까 했을 때는 저는 blessing을 생각해요. 축복받은 삶, 복된 삶. 복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blessing의 어원은 bleeding이에요. 네,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이고 희생이에요. 그리고 그 어원을 더 깊이 들어가면 무릎 꿇음이에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막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막 정말 세상에 난 밑바닥을 찍고 지금 30층에 있어.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이 겸손해졌어요? 그러면 복받은 삶이에요. 이제부터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계속 그러면서 이쪽에 나는 해프닝만 되면 진짜 행복할 건데 아직 해프닝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사실은 복받은 삶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해프닝에 근거한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블리딩을 근거로 한 내가 희생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낮춰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된다면 무엇을 이루었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자체가 축복받은 삶이라면 그 사람이 이미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제가 감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사실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삶보다 우리가 정말 좀 복받은 삶을 좀 추구하면서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복을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을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고 그것을 많이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복은 건강의 복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해지시고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고 그러면서 옥시토신의 라이프 스타일도 나누시고 그래서 저절로 행복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하는 행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행복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하는 그런 삶 누리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끝나고 주한 교수님이랑 경찰님도 오신다고 했습니다. 네네. 옥시토신이 넘친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